다시 손이욱입니다. 아,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밥 호크 편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 밥 호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 팟캐스트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에 그 밥 호크 그 작년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년 벌써 넘었죠. 작년 5월인가에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올려놓은 그 파일이 하나 있어요. 두 편으로 나눠서 해놨는데 제가 지금 그때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그때 만들었던 그 스크립트 한번 봤거든요.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이 바보그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은 뭐 또 다시 또 그거를 또 찾아서 들으신다는 것도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비슷한 내용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상에다가는 뭐 워낙 걸출한 인물이고 워낙 그 호주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한두 번 더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앞서서 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현대사 쪽의 인물들 중에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바보크 직전에 있었던 말컴 프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70년대 초반에 고 위틀럼이라든지 그다음에 폴 키팅까지 요 4명 정도는 그러니까 1972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초중반까지 이 호주 사회에 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그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지금 간단하게나마 한 10분, 한 15분 정도 내외로 해서 호주의 그 경제사를 간단하게나마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얼마나 지금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그 핵심되는 부분만 몇 개를 적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끔씩 보면서 어떻게 이 호주의 전체적인 경제사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해야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 바호크나 아니면 고 위틀럼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폴 키팅이 왜 이런 경제 정책들을 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다루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경제사를 크게 봤을 때는 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 보니까 6번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시기별로 구분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시기는 당연히 그 호주의 영국 백인들이 왔던 1788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끄는 거는 1890년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년 정도 되는 거죠. 한 1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에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을 뽑자면은 양털과 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호주의 호주가 가진 가장 큰 자원은 금도 아니고 철광석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땅이에요. 땅. 이 넓은 땅. 그 땅에서 그냥 양을 풀어놓고 하면은 그냥 그게 다 돈이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18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 스쿼터라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 스쿼터라는 거는 일종의 불법 점유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불법 점유자들. 이 불법 점유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말 타고 막 가가지고 거기다가 하루 종일 말을 달려서 거기다가 말뚝을 확 박아. 그리고 내가 온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지 다 내 땅. 내가 여기서 양 키울 거니까 그냥 남들은 빠져. 내가 와서 먼저 잡았으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원래 그 영국은 아시다시피 그 크라운 랜드, 그러니까 그 노맨스 랜드라고 하는 테라 눌리어스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뭐 새로 발견된 땅은 다 영국 왕의 땅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심지어 영국 왕의 땅은 맞는데 이 문제는 측량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팔 수도 없어. 뭐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놓은 것도 없고 뭐 길을 재놓은 것도 없는 거예요. 땅에 대한. 그냥 말 타고 가서 그냥 말뚝 꼽은 놈이 처음엔 그냥 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스쿼터라고 해요. 스쿼터라고.
그리고 이제 그 스쿼터들을 통해서 이 양을 키우고 이제 양모 산업이 막 발전하죠. 그러니까 뭐 양모 산업의 뭐라고 할까? 그 이점? 그 당시에 그거는 일단 땅이 넓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 부피하고 무게 비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커도 무게가 가볍거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가벼워. 또 게다가 양털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깎아놓고 1년을 썩히곤 2년을 썩히곤 언젠가는 가져가니까 그때까지 좀 보관을 해도 썩질 않아요. 이거는 또. 그 다음에 이 운송비를 그러니까 영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뭐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되죠. 근데 그 운송비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생산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펜스를 칠 것도 없고 땅을 살 것도 없고 렌트를 내는 것도 없고 그냥 양만 있으면 돼요. 양만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양은 스스로 알아서 새끼를 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그리고 당시에 여기 그 호주에서 컸던 양들은 워낙 그 좋은 지역에서 좋은 풀을 먹고 크다 보니까 품질도 좋아. 또 게다가 그래서 뭐라고 할까 양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던 거고 이 당시 스쿼터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1860년대에 오면은 셀렉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호주가 그 예전에 1850년대가 되면은 W.C. 웬트워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걸출한 정치가죠. 그러니까 윌리엄 찰스 웬트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호주 그 뉴사우스 웨일즈라든지 아니면 빅토리아라든지 이런 주들의 자치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치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국에서 총독이 와서 그 완전히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스스로 자치하는 우리가 스스로 여기 영국과 떨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자치기구가 발생하죠. 자치의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1850년대 이 웬트워스라는 사람의 그 주도하에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죠. 그렇게 해서 1800 자치위원회가 자치정부가 생기면서 이제 스쿼터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스쿼터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쪼개서 자치정부에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10사람이 그걸 나누어 가져서 이제 꼭 그 양모 산업뿐만 아니라 농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실렉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렉터와 스쿼터의 관계가 1860년대 되면은 약간 좀 그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스쿼터들이 호주에서는 이 스쿼터 클래스라고 해서 얘네들이 그 고위직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지배계층을 이루긴 했는데 얘네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는 못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그 차이가 바로 아르헨티나하고의 차이입니다. 그 아르헨티나도 비슷했어요. 초창기에 호주하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고 이쪽 그 호주는 영국 쪽이었죠. 근데 이 스쿼터들이 막 탄생하는 시점인 1800년도 초반에 1800년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그 스페인은 상황이 달랐어요. 영국과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 1800년도 초반에 한 10몇 년도 전후로 해서 유럽을 휩쓸었던 게 바로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딱 못 먹은 나라가 이제 영국이었던 유럽에서. 그런데 스페인은 당연히 먹혔고 그거를 나폴레옹의 큰 형이었던 조세프 보나파르트인가 그 사람한테 왕을 시키죠. 나폴레옹이. 그래서 그 스페인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당시에 그 자신들도 제대로 몸을 못 가누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아르헨티나에 대한 그 지배력이 제한적이었던 거죠. 영국과는 달리. 그래서 그쪽은 그냥 그 자체적인 내에서의 지주 계급을 형성했던 이 스쿼터들이 난립을 하면서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민주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자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국 호주와는 다른 루트를 밟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영국 유럽에서의 1800년대 초반의 그 나폴레옹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당시 1800년대 그러니까 1788년부터 시작해서 1890년대까지는 양과 금, 그 금은 바로 1851년에
이 멜번 지역, 발라나 밴디고 이쪽에서 소버린 힐 쪽에서 이제 금이 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뭐 완전히 도시의 모양이 바뀌고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1800년도 중반, 19세기 후반은 이 멜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두바이 같은 도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멜번의 그러한 그 좀 옛날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 그러니까 왜 시드니나 멜번을 여행 오실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 멜번은 유럽풍의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말. 그게 왜냐하면 이제 시티 내에 있는 옛날 건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대부분 만들어진 타운홀이라든지 멜번 시티에 있는 아니면은 도서관 건물이라든지 주립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 만들어진 게 1860년대, 70년대, 80년대예요. 금광 때문에 돈이 쌓이면서 지금의 두바이처럼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멜번입니다. 그러니까 멜번은 쉽게 얘기해서 금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호황을 이루었던 1835년에 멜번 시티가 탄생하고 1851년도에 주가 이제 빅토리아 주라는 이름으로 정식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1890년대까지 멜번은 쫙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20년에서 멜번에서 1830년에 20년에 태어나서 30년, 50년에 멜번에 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은 거의 죽을 때까지 그냥 호황만 보고 살다가 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189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경기 침체가 죠. 그건 다음에 다룰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 양모 산업이 그렇게 컸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 1816년에 이제 막 시작했을 때쯤 되겠죠. 그때 양이 호주 내에 7만 5천 마리였어요. 근데 이게 1850년에 가면은 1600만 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7만 5천에서 1600만 마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느 정도 되냐? 호주의 양이 약 한 7천만 마리 내외가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조금 줄었어요. 뭐 아마 그 산불도 났고 작년에 그리고 가뭄도 좀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구는 어느 정도냐? 호주에 호주가 1800년도에 6천 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788년에 영국 애들이 들어오고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주변에 인구가 6천 명. 그게 1820년도 이제 막 스쿼터들이 나오고 이제 땅이 커질 때 약 한 3만 명. 그리고 금이 났던 시절인 1851년에 오면은 3만 명에서 31년 사이에 43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1861년이 되면은 10년 사이에 43만 명에서 115만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30년 후인 1891년 이제 호황의 끝에 가면은 317만 명이 돼요. 인구가. 그리고 호주 연방이 탄생하는 1901년이면은 인구는 약 한 3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듯이 요 시점, 19세기 후반 시점이 이 호주의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주 긴 롱 붐이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기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약간 그 다운되는 시기. 그게 바로 1891년부터 시작해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이과의 사이였던 1939년 정도 2차 대전 시작하기 전까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891년부터 약 한 1939년까지 이 시기가 조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891년에 경기가 확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영국 정부라든지 국제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땡겨옵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호주도 그랬고 그러면서 그 끌어들어온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이제 문탈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이 호주, 특히 멜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심한 리세션, 거기다가 플러스 또 1901년까지 가뭄이 그렇게 심했어요. 특히 그 페더레이션이 일어났던 1900년대 초반에 가뭄도 심했고 그렇게 해서 그때 아주 지독한 리세션을 경험했고 게다가 1차 대전의 충격 1차 대전은 2차 대전과 경제적 효과가 다릅니다. 호주에게. 이 1차 대전은 그냥 멀리 유럽에 가서 전쟁한 거잖아요. 그냥 사람만 보낸 거예요. 33만 명의 젊은이를 보내서 6만 명이 전사하고 엄청난 인명 피해를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는 비용 같은 것만 들고
실제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럽에서 전쟁에 필요한 그러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호주에서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덕을 본 게 없어요. 근데 2차 대전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2차 대전은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태평양 전쟁으로 번지죠. 그러면서 미군이 진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2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또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죠. 그러면서 그 한국 전쟁과 더불어 그 양털 가격이 급상승하는 또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짭짤했던 게 또 2차 대전 후반까지 해서 1950년대 한국 전쟁까지 그때는 호주 경제가 굉장히 좋았지만 그와 반해서 1차 대전은 아주 호주에게는 안 좋았던 영향이었고 그랬던 게 그러던 시점에 또 그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2의 영국, 젊은 영국을 만들고 싶었던 호주에다가 영국 사람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게 그 The Empire Settlement Scheme이라고 하는 대규모 이주 정책을 처음 시작했다가 이게 대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여기 와서. 자 그리고 그러던 중에 또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지죠. 미국에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1930년에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은 당시 뉴사우스 웨일즈의 주지사가 꽤 유명했던 잭 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노동당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좀 트럼프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등치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해서 돈 번 것도 비슷하고 깡다구도 비슷합니다. 골 때린 것도 비슷하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빚을 못 갚겠다고 쓰러지자는 거예요. 야 우리 그냥 디포트 선언해 버리자. 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국내에서 돌릴 돈도 부족한 판에 이거 빚값 이자 낸다고 해외에다 다 주고 나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살아남냐. 일단 우리가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스톱. 일종의 디포트를 선언하고 우리는 그 돈을 여기다 국내에다 쏟아붓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시장에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다른 정치권 내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비판이 세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왜 1975년에 제가 디스미스를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거는 총리가 쫓겨난 거고 주지사가 쫓겨난 건 이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1930년에 이 사람이 총독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호주 정부나 이런 정치자들이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빚을 야 우리 여기서 자빠지자 그냥 뭔가 배째라고 하자라고 하기 무서웠던 거는 1890년대 그 리세션 때도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자빠졌죠. 우리 못 갚겠다 돈. 그래서 그 영국의 베어링이 돈 많이 띱니다. 거기 가서.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 1890년만 해도 영국 제국주의의 최고봉이었던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영국에 위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영국인데 어떻게 배를 째라고 하냐. 갚아라 힘들지만 우리 위신이 있지. 그랬던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는 꼬꾸라지. 왜냐하면 쟤네들 돈 다음부터 못 빌려주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호주 애들은 얘네들은 그냥 돈 갚는다 야. 계속 빌려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더욱 이 1930년대 잭 랭이 이 빅펠라라고도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등치가 컸으니까 이 사람들 쫓겨나게 됐던 원인이 바로 그런 시기가 바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그다음에 1890년 1년부터 시작된 그 리세션에 연관된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부터 시작해서는 제가 또 다시 조금 있다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